보쌤의 거꾸로 동아시아사 그 14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북방민족의 성장과 국제관계의 다원화라는 걸 주제로, 다원화를 주제로 북방민족, 동아시아 북방민족, 거란족, 여진족 등이 성장하면서 고려와 요 금나라 사이에 다원적 외교가 전개되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울러 10세기부터 12세기에 걸쳐서 동아시아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를 여러분은 지도와 만화로, 네컷 만화로 수업 시간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살펴볼까요? 5호 16국 위진 남북조 시대 수당을 거쳐서 이제 다시 5대 19의 혼란기를 맞이했죠. 이 5대 19의 혼란기가 이제 송나라 조광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운 송에 의해서 통일됩니다. 중국이 송나라에 의해서 중원 지역이 다시 통일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5대 19의 혼란 과정에서 이 랴오허강, 요하 요쪽에 살고 있었던 거란족이 성장을 하죠. 그래서 얘들이 이제 만리장성 안쪽에 5대 19의 혼란 과정에서 만리장성 안쪽에 연운 16주라고 하는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거란이. 그러면서 이제 거란이 북방을 통일해서 강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얘들이 요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5대 19의 혼란을 통일했던 송 입장에서는 만리장성 안쪽에 있는 이 연운 16주라고 하는 지역을 회복을 해야겠죠. 북방민족이 중원 지역으로 들어와 있다는 건 용서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회복하기 위해서 송나라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요나라와 송나라의 대결하는 국제관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이쪽에 있었던 발해는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그 아래쪽에서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는 거란과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북진 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런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한반도가 중원 지역과 일방적인 외교를 펼치는 게 아니라 이 북쪽에 형성되어 있는 만들어지게 되는 북방 민족이 10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요나라, 그리고 12세기에는 이쪽 지역에서 수렵 생활을 하고 있었던 농경과 수렵을 병행하고 있었던 여진족, 그 전에 말갈족, 발해의 주축 민족이었던 말갈족이 세운 금나라, 그 금나라와도 또 관계를 맺게 되는 이러한 다원적인 외교 관계가 형성된다. 일본은 9세기 말 이후에 대외 관계는 좀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교류를 반복하던 신라하고도 아예 국교를 끊어버리고요. 그리고 당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보내던 견당사 파견도 중지합니다. 우리끼리 알아서 잘 지내겠다는 거죠. 알아서 지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12세기 말에 가마쿠라 지역에서 이제 막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가마쿠라 막부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요 사람이 이제 천황으로부터 정의 대장군, 정의 오랑캐를 정벌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정의 대장군, 정식 명칭은 정의 대장군인데 줄여서 이제 장군, 쇼군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지도에다 좀 표시를 해보면 정의 오랑캐는 일본에서 오랑캐가 어디 있을까요? 섬 지역인데 그림 그리기가 애매하네. 이 아래쪽에다 그냥 그려볼게요. 그렸다가 지우겠습니다. 이게 일본 혼슈 지역이라면 여기가 이제 홋카이도 지역이고 여기가 이제 규슈, 시코쿠 뭐 이런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의 중심지가 이 큐슈 지역과 간사이 지역까지가 중심지였다면 이제 점차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 동쪽 지역에 있던 원주민들하고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이누이트, 에조치, 뭐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렸던 일본의 원주민들과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들은 자신들 입장에서 봐서는 오랑캐겠죠. 그래서 이 오랑캐를 정복하라는 대장군, 정의 대장군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서 그가 이제 전체적으로 일본에서 막부의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너무 선생님이 천천히 지금 진도를 나가는 것 같네. 좀 빨리 나가야겠는데. 북방민족의 성장. 거란족이 아율 아오기가 거란족을 통일하고 요나라를 세우죠. 그들은 발해를 멸망시키고 아까 위에 지도에서 설명했던 이 지역 연운 16주를 차지하죠. 그리고 송나라와 계속 교류하고 있었던 고려를 쳐서 후방을 안전하게 만들려고 하죠. 그 와중에서 고려에 약 3차례 정도 쳐들어왔고 그 과정은 여러분들이 한국사 시간에 잘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송나라와는 전연의 맹약을 맺습니다. 전연이라고 하는 곳에서 서로 약속을 하죠. 전연의 맹약을 맺게 되는데요. 매년 막대한 비단과 은을 받는 조건으로 전쟁을 하지 않고 송나라를 형님으로 모시겠다는 거죠. 대신에 형님이 동생에게 세패라고 해서 매년 막대한 공물을 갖다 바쳐야 돼. 좀 이상하죠? 결국 송나라 입장에서는 평화를 돈으로 산 거죠. 돈으로 산 평화. 이게 이제 송나라로서는 재정 부담이 안 될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덜하다 이런 거겠습니다. 그다음 서하 탕구투족이 세운 나라인데요. 서하는 실크로드 출발점 이쪽 지역에 이제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탕구투족이 세운 서하. 그래서 서하는 자신들이 실크로드 입구를 장악하고 실크로드 교통로를 차지하고 싶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비단길을 장악했으니까 동서 교육을 통해서 발전하겠죠. 그래서 송나라에게 막대한 세패를 또 요구합니다. 그래서 송나라도 서하에게 매년 비단, 은 재밌는 게 차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서역 지방과의 그리고 교역 물품들을 송나라로부터 받아서 자기들이 그걸 교역을 하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웃기는 짬뽕이네. 아니, 가운데서 제대로 자기들 뭐 생산 활동하지 않고 뺏어서 아니 공납 받은 거 조공 받은 내용을 가지고 그걸 그 물자를 가지고 서역과 교역하겠다. 뭐 이런 날강도 같은 놈이 없네. 가만히 보니까 거란에게는 조공과 채권 관계로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지역의 맹주가 누구냐라고 하면 송이냐 거란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거란이 맹주라는 거죠. 거란이 맹주고 서하는 거란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다음에 고려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게 다 교역을 좀 하고 있었고요. 송나라와 요나라 생각하면 전연의 맹약을 맺고 나서 둘이 화해를 했지만 사실상 송나라가 돈으로 평화를 삼으로써 거란에게 막대한 세패를 바치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제 한 150여 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거란이 약해집니다. 왜 약해질까요? 전투를 통해서 성장했던 강력한 군사 유목국가였던 요나라가 전쟁이 없어지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여진족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웁니다. 자 이렇게 되자 물론 이제 여진족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그 동북 구성에서 고려와의 갈등 뭐 좀 있었죠.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여기서 따로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국사 부분이니까 좀 크게 동아시아사는 봐야 되니까요. 벌써 10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송나라는 그러면 송나라는 이 금나라를 잘만 이용하면 이 제2 정책 오랑캐로서 오랑캐를 견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상의 맹약 바다에서 서로 약속했다 해서 해상의 맹약을 맺고 우리 손잡고 같이 거란 치자. 그럼 내가 거란에게 바치던 세패 너한테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거죠. 금나라로서는 오 좋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금과 송나라가 함께 거란을 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이제 송나라가 내부의 반란 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군사 활동을 못한 사이에 금나라가 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금이 요 나라를 멸망시켜 버리니까 이제 송나라는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금은 송에게 나에게 주기로 했던 그거 주세요. 세패 이제 바치세요라고 했더니 송나라가 그러나로 싸우느라고 금나라가 좀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죠. 열받은 금나라는 어떡합니까? 내친김에 송나라를 쳐서 결국 송나라를 멸망시켜 버리죠. 그래서 어, 개봉의 수도를 두고 있었던 송나라를 멸망시켜 버리고 송나라 황제를 포로로 끌고 가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그러자 이제 끌려가던 요 황족 중에서 일부가 탈출을 하죠. 탈출해서 이만이라고 하는 곳에 새롭게 송나라를 부활시킵니다. 이게 이제 송나라가 이쪽에 부활됐다 해서 남쪽에 있는 송나라 남송이라고 부르고요. 그 전에 있던 송나라는 이제 북송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구분됩니다. 그럼 망해버린 거란족은 어떻게 됐을까? 거란은 여기서 다 망했다 해서 완전히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고요. 원체 넓은 유목 제국이었기 때문에 서쪽 지역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서요라는 이름으로 한참 동안 더 남아 있고요. 나중에 그 13세기에 가서 몽골에게 멸망할 때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은 이제 새롭게 그 뒤에 몽골족이 이제 떠오르게 되는 거죠. 13세기에. 그리고 이제 여진족이 중심이 돼서 여진족이 화북지방까지 다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여진족은 고려에게도 처음에 형제관계 맺었다 나중에 군신관계를 요구하는데 당시 고려의 집권 세력이었던 이자겸은 안위를 위해서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조공 책봉 관계를 맺습니다. 자, 아유 시간이 계속 가네요. 빨리빨리 해야 될 텐데. 금나라 말씀드렸죠? 12세기 1115년 아골타라고 한자는 돼 있는데요. 아고타가 부족을 통합하여 세웠습니다. 송과 연합해서 거란을 멸망시켰고 오히려 또 송나라 북송을 공격해서 멸망을 시켰다고 그랬죠. 그리고 화북 지방을 완전히 장악해 버립니다. 송은 남쪽으로 이제 내려가서 남송. 근데 남송은 계속 이제 전쟁을 하는데 계속 이제 싸움을 하긴 합니다만 결국은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러면서 강화지역 체결하고 송나라로부터 남송으로부터 막대한 비단과 은을 제공을 받죠. 그리고 사실상 조공 채권 관계로서 그것도 유지를 합니다. 평화를 유지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부하 국가가 되느냐? 또 뭐 그렇지도 않아요. 싸움도 하고 고려는 송나라하고 이제 그 조공 채권 관계를 폐지하고 금나라에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하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상 금나라가 12세기 이후에는 동아시아의 패권 국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인구면이나 생산력 면에서는 남송이 굉장히 우월하겠지만 뭐 패권은 경제력하고 꼭 연관되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군사력이 훨씬 금나라가 셌기 때문에. 자, 그러면 거란이나 금나라는 어떤 통치 정책을 취했을까? 이들은 그 전에 침투 왕조라고 불렸던 뭐 이렇게 5호 16국 시대의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특히 뭐 북이처럼 아예 한화 정책이라고 해서 한족이 되겠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이들은 자신들의 고유한 문화를 지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유한 문자, 거란 문자, 여진 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족과 유목민족의 통치 방식을 달리합니다. 요 나라 같은 경우에 거란 같은 경우에는 남명관, 북명관제를 두어서 남명관은 농경민족을 다스리게 하고 북명관은 유목민족의 문화로 이렇게 구분해서 통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명관은 거란족들을 부족제로 통치를 하고 남명관은 주연제로 해가지고 한족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유목민과 농경민을 분리해서 통치했다. 유목민들은 뭐 돌아다니면서 생활하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제 사회가 편하겠죠. 반면에 농경민은 전통적인 방식 그대로 군연제로 해서 정착민들이니까 이렇게 통치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맹한 모국제
주연제로 다스렸다. 맹한 모국제라는 건 뭐냐? 자신들이 이제 원래부터 마을을 부족 국가에서 부족제 사회에서 여진족의 고유의 사회 조직인 거죠. 맹한과 모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맹한과 모국은 사실상 우두머리들인 거죠. 그래서 모국부 약 300호 정도의 모국부가 있으면 그게 이제 10개 모이면 10개의 모국부가 모여서 한 개의 맹한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군대를 차출하는 거죠. 그래서 모국군은 300호에서 100명. 그러면 이제 맹한부에서는 몇 명이 되겠습니까? 10개 모국부가 모인 거니까 1000명이 되는 거죠. 그들의 우두머리가 맹한과 모국인 겁니다. 맹한과 모국이라고 불려지는 사람에 의해서 통치되는 맹한 모국제. 이건 부족사회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부족민은 이렇게 다스리고 농경민은 전통적인 주연제로 통치했다라는 겁니다. 송나라. 송나라는 5대 십국의 그 혼란을 통일한 나라 아닙니까? 송태조, 조광룡 같은 경우는 자신도 절도사였기 때문에 이 절도사들이 힘이 세지면 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금군을 조직해서 황제가 군대를 직접 통치하게 하고요. 절도사들은 한 곳에 오래 머물면 토호세력이 된다 해서 계속 옮겨 다니게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군사력이 약화되겠죠. 그래서 북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돈으로 평화를 살 정도로 명약을 맺고 계속해서 막대한 물자를 세패로 제공해 주면서 평화를 샀지만 국가 재정은 악화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왕한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신법을 추진합니다. 왕한석의 신법, 재정을 다시 좀 돈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 왕한석을 따르는 신법을 추진하는 당과 그 황간들을 중심이라든가 아니면 전통적인 사대부들 중에서 이걸 반대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신법당과 구법당의 당쟁이 격화되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국력이 약화됩니다. 그러다 이제 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북송이 망하고 남송이 성립되고 나서 이만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로 건국해서 남송이 다시 건국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나라에게 조공을 바치며 군신 관계를 맺고 막대한 비단과 은 물자를 제공해 주었다. 고려 한국사 이야기는 좀 간단하게 끝내야 되겠네요. 시간이 지금 벌써 17분이 돼가고 있어서 거란과는 1, 2, 3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다는 건 다 아시고요. 1차 진입 서희의 단판으로 강동 6주를 얻었죠. 2차, 3차 침입은 뭐 격퇴라고 하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2차 같은 경우는 결국 화해를 한 거고요. 3차 때가 제대로 된 격퇴죠. 강감찬의 귀주대첩. 그 뒤에 거란과 결국 조공 관계를 체결합니다. 그리고 송나라와는 이제 국교를 단절하기도 하죠. 그렇다 해서 교류를 안 했던 건 아니고요. 고려, 송, 거란 사이의 세력 균형을 유지했다. 고려가 거란의 침략을 결국 막아냄으로써 작지만 센 나라라는 것을 어필하고 두 나라 사이에서 실리 외교를 추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나라 여진의 성장으로 고려를 위협했고 그러다가 이제 윤관의 여진 정벌로 좀 약해졌죠. 그리고 이제 고려가 동북구성을 쌓고 이건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는 거죠. 거란과의 관계는 어땠고 금나라와의 관계는 어땠냐라는 건데 금나라와는 결국 이렇게 동북구성을 쌓으나 동북구성을 결국 돌려주죠. 그리고 여진족이 금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결국 그 4대 요구를 처음엔 형제관계 받아들였다가 나중에 4대 관계 요구하니까 4대 관계도 받아들이고 금나라와 조공을 합니다. 그리고 송나라와는 해상 교역을 계속 유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남송으로 밀려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조공 채권 관계는 끊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문물 교류는 있었고 군사적으로 송나라는 처음에 송으로 밀려날 때 금나라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고려를 통해서 금나라를 치자라고 했는데 고려가 군사적인 행보는 좀 사양을 하죠. 거부를 하고 그러면 땅을 빌려달라 우리가 고려를 통해서 금으로 쳐들어가겠다는데 그것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실리 위주 외교를 펼쳤다고 볼 수 있겠죠. 아휴, 20분 안 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거의 20분 돼버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좀 길었네요.